왕이 죽으면 궁궐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상복이 아니라 도장입니다. 누가 먼저 대비전 문을 두드리는지, 누가 승정원 붓을 잡는지에 따라 다음 시대의 판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예종이 죽자 궁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애도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후계자라는 단어 하나가 공기를 가르고 대신들은 말보다 시선을 먼저 주고받으며 누가 어느 편인지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13살 성종이 왕좌에 앉습니다. 역사는 그를 성군으로 부르지만 그 성군의 평온 뒤엔 사람을 절차로 묶고 기록으로 자르는 차가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종이 만든 완벽한 제도는 나라를 안정시켰지만 동시에 한 가정을 국가 절차로 지워버렸고 그 지워진 기억이 다음 왕의 가슴 속에서 폭탄으로 자라났습니다. 안정이 곧 평화가 아니었던 시대였죠. 지금부터 성종이 법으로 나라를 굳히는 과정과 그 법이 궁궐 안에서 어떻게 칼이 되었는지를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시대가 왜 폭발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 구조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종 승하 다음 날 대비전 앞마당은 옷자락 소리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니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죠. 한명회가 침묵을 깨며 후사를 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옆에서 즉시 늦으면 분란입니다 라는 말이 붙습니다. 애도는 뒷전이고 속도가 곧 권력이 되는 순간이었죠. 정의왕후는 휘장 뒤에서 명령을 냅니다. 분란 없이 정리하라는 한마디로 판을 정리하는데 그 한마디가 어린 왕의 명보다 빠르게 조정을 움직였습니다. 왕좌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혼란을 정리하는 사람이었고 조선의 권력은 슬픔보다 정리 속도로 작동했죠. 대비는 계산합니다. 궁신을 달래고 사림을 붙들고 원한이 적은 인물을 세워야 조정이 갈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죠. 그래서 어린 왕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대신들 사이엔 잔인한 속삭임이 돌아다닙니다. 어린이 다루기 쉽다는 말이죠. 왕이 약할수록 대신이 강해진다는 기대가 성종의 첫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성종은 빛나는 후보가 아니라 안전장치로 즉위합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휘두르는 왕보다 칼이 움직이는 규칙을 먼저 세우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즉위식 북소리보다 무서운 건 승정원 기록이었습니다. 왕의 말은 곧바로 문서가 되고 문서는 법이 되며 법은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는 무기가 되거든요. 성종은 감정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으로 시간을 벌고 기준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선례가 어떤지, 조문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 틀 안에서만 결정을 내리죠. 정희왕후가 휘장 뒤에서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성종은 절차로 자기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목소리로 이길 수 없으면 절차로 이기겠다는 태도였고 그게 새로운 왕권의 모양이 됩니다. 그 첫 고집이 경국대전 완성이었습니다.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조항이 나라를 움직이게 하겠다는 선언이었고 공신을 견제하는 방패이자 왕을 묶는 족쇄이기도 했죠. 편찬청의 밤은 길었습니다. 조항 하나를 두고 세조 때 법과 충돌한다며 싸우고 관청 권한이 겹친다며 다투고 결국 문장으로 타협하며 기록으로 싸우는 정치를 완성합니다. 성종의 안정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작은 규칙을 수백 개 쌓아 올려 나라를 묶는 방식이었고 덕분에 왕이 바뀌어도 행정은 멈추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규칙이 늘면 사람은 답답해집니다. 기록은 구멍을 막지만 숨 쉴 틈도 줄이니까요. 성종 시대의 평온이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종이 자주 연 경연은 공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였습니다. 책장은 칼집이었고 한 구절이 상소로 번져 누군가의 목을 겨누는 논리가 되는 자리였죠. 홍문관 관원이 말하면 그 말이 사간원과 사헌부로 흘러가고 탄핵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말이 돌고 돌며 칼로 바뀌는 순환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종은 그 위험을 알면서도 경연을 늘립니다. 훈구만 강하면 왕이 눌리고 왕만 강하면 폭주하니 서로가 서로를 물게 해서 한쪽이 커지지 못하게 만들려 했죠. 그 결과 조정은 늘 팽팽합니다. 삼사가 공신을 때리고 공신은 경험으로 버티고 성종은 그 사이에서 듣는 척과 기록으로 균형을 맞추며 시간을 벌어냅니다. 상소는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인사가 부당하다는 말,
공신 집안 사치가 지나치다는 말, 지방 수령의 착취 보고가 쏟아지고 그 상소가 곧 여론의 형식이 되죠. 성종은 다 받아주지 않지만 절차를 돌립니다. 검토시키고 논의시키고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말로 싸우면 적이 생기지만 절차로 묶으면 상대가 스스로 지치거든요. 다만 이 장치는 얇은 얼음입니다. 왕이 견제를 통치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균형이지만 모욕으로 받아들이면 곧 피로 바뀌고 말은 즉시 처벌이 됩니다. 성종은 견제를 참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생전에는 최소한 왕이 들으려는 척이라도 했고 그 척이 조선을 더 오래 버티게 만든 것도 사실이었죠. 인사판이 바뀌며 젊은 선비들이 들어옵니다. 지방에서 이름을 쌓은 사림이 삼사와 홍문관으로 올라오고 조정의 언어가 의리에서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훈구는 불편해합니다. 저 사람들은 말이 너무 고다 나라를 흔든다고 하고 사림은 곧지 않은 말이야말로 나라를 썩힌다고 맞받아치며 서로의 도덕을 서로의 무기로 씁니다. 성종은 한쪽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둘 다 쓰면서 어느 쪽도 왕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게 만들죠. 편을 드는 왕이 아니라 구도를 관리하는 왕이었던 겁니다. 사림이 공신의 토지 독점과 사병 문제를 들이치면 공신은 대간이 나라를 좌우한다고 역공합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싸움은 칼보다 문장으로 더 많이 벌어지죠. 성종은 공신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세조시대를 지나온 조선에서 공신은 엔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엔진이 왕을 치는 칼이 될 수 있기에 천천히 절차로 깎아냅니다. 그 와중에 성종은 나라의 표준을 만듭니다. 법전만이 아니라 지리지와 역사서, 음악과 의례까지 정리하며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를 문서로 고정시키려 했죠. 이 작업은 멋내기가 아니라 운영이었습니다. 어디가 어느 고을이고 무엇을 세금으로 거두는지, 어떤 의례가 옳은지 기준을 세워야 나라가 굴러가니까요. 표준이 생기면 관리가 편해지지만 표준 밖 사람은 곧 문제가 됩니다. 성종의 질서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밀어내는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죠. 성종이 호조 장부와 토지 문제를 파고든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인기 없는 일이지만 안 하면 나라 재정에 구멍이 나고 그 구멍은 결국 백성의 고통으로 이어지거든요. 성종은 기록을 늘리는 대신 기록을 쓰는 사람도 키웁니다. 사관과 사초의 독립을 강조하며 왕 앞에서도 기록을 멈추지 못하게 했고 그 원칙이 훗날 사화의 불씨로 남습니다. 당장은 왕이 투명해 보이지만 기록은 언젠가 칼이 됩니다. 특히 젊은 사림이 사초에 남긴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죄목으로 재단될 수 있었고 성종도 그 위험을 알았죠. 그래서 성종은 말의 온도를 관리합니다. 거친 비난은 누그러뜨리고 사실과 절차로만 다투게 만들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문서보다 빠르게 번져서 늘 틈을 만듭니다. 또 하나의 축은 교육이었습니다. 성종은 성균관과 향교를 챙기며 공부하는 관료를 늘렸고 학문이 곧 출세의 길이 되면서 말 잘하는 사람이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서적 간행도 활발해집니다. 역사서와 지리지, 예서가 찍혀나가며 전국에 같은 기준이 퍼지고 그 기준이 퍼질수록 지역의 관행은 잘못으로 찍히기 쉬워지죠. 성종은 군사도 관리로 봅니다. 큰 전쟁을 자주 벌이기보다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변방 장수의 보고가 늦거나 부풀려지지 않게 감찰을 붙여 숫자로 통제하려 합니다. 바다 쪽도 불안했습니다. 왜구와 해안 치안 문제는 늘 보고에 올라왔고 성종은 군량과 선박, 인력의 흐름을 문서로 묶어 세는 곳을 줄이려 했죠. 이런 통치는 눈에 띄는 영웅담이 적습니다. 대신 사고가 덜 나게 만드는 통치죠. 그래서 성종은 화려한 전투보다 지루한 점검으로 나라를 버티게 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찰은 강해지고 강해진 감찰은 사람을 긴장시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곧바로 탄핵이 날아오니 관리들은 일보다 서류를 먼저 챙기게 되거든요. 문서로 굴러가는 나라는 편하지만 답답합니다. 성종시대에 조용해졌다는 말 뒤엔 말실수 한 번이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공포도 같이 붙어 있었죠. 성종이 풍속을 단속한 것도 같은 결입니다. 사치와 음주, 도박 같은 문제를 법으로 다루며 도덕을 통치 수단으로 끌어오는데 도덕은 언제나 약한 쪽을 먼저 때립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개인의 죄보다 본보기가 먼저 필요해집니다. 질서를 보여주기 위한 처벌은 빠르고 크게 나가고 그 뒤에 남는 건 사람보다 문장입니다. 왕실의 혼인 문제도 정치였습니다.
누가 왕의 곁에 서느냐가 곧 외척의 힘이 되고, 외척의 힘은 인사와 재정에 닿으니 사랑은 뒤로 밀리고 계산이 앞으로 옵니다. 성종이 후궁과 외척을 관리하려 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특정 집안이 너무 커지면 공신과 다를 게 없으니 왕실 안에서도 균형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다니죠. 패비 윤씨 사건을 두고 기록이 갈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도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시선과 궁중 권력의 필요가 결론을 미뤘다는 시선이 늘 함께 붙습니다. 성종 본인의 감정이 어땠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분명한 건 그가 그 결정을 국가 절차로 굳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절차가 굳어지면 개인은 되돌릴 수 없죠. 성종 말년으로 갈수록 조선은 더 정교해집니다. 제도는 완성에 가까워지지만 동시에 말과 기억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조심은 결국 분노를 저장하는 방식이 됩니다. 후계자는 겉으론 태평해 보이지만 속엔 질문이 쌓입니다. 왜 어머니는 죽어야 했는지,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지, 봉인된 질문은 자라서 언젠가 문을 두드리죠. 그래서 성종의 시대를 완벽한 시스템이라고만 부르면 위험합니다. 시스템은 잘 굴러갔지만 그 시스템이 만든 상처도 같이 굴러가며 다음 시대를 준비시켰으니까요. 수령이 더 거두고 아전이 빼돌린다는 보고가 반복되고 규정이 지역에서 뒤틀린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성종은 정리, 기록, 감찰을 주문하며 구멍을 막으려 합니다. 칼을 휘두르는 대신 구멍을 메우는 방식이죠. 그런데 백성에겐 체감이 달랐습니다. 문서가 늘수록 관청 호출이 늘고 감찰이 늘수록 마을에 관리가 자주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종을 민심을 살핀 왕으로 기억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퍼집니다. 미복으로 민심을 봤다는 야담이 대표인데 사실 여부보다 그 시대의 욕망이 더 선명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믿고 싶어 했다는 건 성종의 통치가 현장과 규칙을 연결하려는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성종이 방만 본 건 아닙니다. 북방의 변방도 늘 흔들렸고 여진의 움직임과 국경 방어는 조정의 일상적인 불안이었죠. 그래서 기록은 더 촘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 관계에서도 성종은 무리한 전쟁보다 관리를 택합니다. 명과의 외교에서 실수를 줄이고 변방 보고를 빠르게 올리게 하며 문제를 문서로 조기에 잡으려 합니다. 이렇게 조선은 점점 서류로 숨쉬는 나라가 됩니다. 보고가 늦으면 처벌이고 기록이 빠지면 의심이 되고 의심은 곧 탄핵이 되니 모두가 더 조심하게 되죠. 그런 조심이 궁궐 안으로 들어오면 더 무섭습니다. 왕비의 자리가 비는 순간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몰려들고 가정사가 국정의 폭탄으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공해왕후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궁은 더 예민해집니다. 빈자리는 곧 권력의 자리였고 후궁과 외척과 대신과 대비가 그 자리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새 왕비가 들어오고 왕자가 태어나자 모두가 안심하는 척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왕실의 가정사가 기록으로 굳어지면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 불안이 상소의 단어로 드러납니다. 행실이라는 말이 문서에 찍히는 순간 감정이 아니라 처벌을 요구하는 국법의 문장이 되고 조정은 속도로 밀어붙입니다. 대가는 단어를 칼처럼 씁니다. 투기, 위태, 후환 같은 말은 여론이 아니라 제거의 논리로 굳어지고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길은 좁아지죠. 성종은 처음엔 멈춥니다. 증언이 맞는지 묻고 선례를 찾고 공론화의 비용을 계산하죠. 하지만 시간은 또 적이 되어 성종을 밀어붙이고 조정은 빠른 결론을 원합니다. 궁에서 정리하라는 말은 무섭습니다. 물건을 치우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자르는 뜻이 함께 들어있으니까요. 그 말이 높아질수록 누구의 운명은 내려갑니다. 결국 패비라는 단어가 찍히고 되돌릴 길이 사라집니다. 한 단어가 한 사람의 지위와 이름을 동시에 끊어내며 그 결정을 국가 절차로 굳힌 순간부터 모두가 공범이 됩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해석이 갈립니다. 왕실의 법도를 지키려 한 결정인지, 궁중 권력 싸움이 만든 제거인지 기록마다 온도가 달라서 성종을 어떻게 볼지 또한 갈리죠. 더 잔인한 선택은 그 뒤에 옵니다. 유배로 끝내자는 말과 살려두면 후환이라는 말이 충돌하고 조정은 또 빨리 끝내라고 압박하며 시간을 무기로 씁니다. 사약이 내려가는 순간 이 일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기억이 됩니다. 후계자의 가슴엔 한 문장이 남죠. 국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문장입니다.
성종은 그 기억을 봉인하려 합니다. 말하지 말라 하고 기록을 접고 이름을 조심스레 묻어두죠. 하지만 봉인은 사라짐이 아니라 미래의 폭발 장치일 뿐입니다. 봉인을 찢는 사람은 결국 윤 씨의 아들입니다. 연산군이죠. 그래서 성종의 평온은 다음 시대의 공포와 맞닿아 있고, 이는 우연이 아니라 성종이 만든 구조의 그림자입니다. 성종이 키운 공론의 제도는 생전의 균형이었지만 분노한 후계자에겐 족쇄였습니다. 견제는 모욕으로 바뀌고 모욕은 복수로 바뀌며 말은 피가 됩니다. 이 구조를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어우동 사건입니다. 야사로는 자극적이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도덕을 표준으로 만들고 표준 밖을 본보기로 자르는 방식이 드러나죠. 조사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구멍을 찾습니다. 강요였다, 장난이었다, 기억이 없다며 책임을 밀어내고 결국 처벌의 얼굴은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편한 결론이 필요했으니까요. 남성들은 대체로 빠져나가고 여성 한 명이 풍속문란의 상징이 됩니다. 질서를 세울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약한 쪽 하나를 크게 치는 것이었고, 그게 정리의 기술이었죠. 성종의 도덕 정치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기준을 세우고 기준을 어긴 사람을 본보기로 세우며 그 과정에서 누가 살아남는가가 또 하나의 규칙이 됩니다. 차갑지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성종의 문화와 제도는 빛과 그림자를 같이 가집니다. 문서로 나라를 단단히 묶었지만 그 문서가 사람을 움직이고 때로는 사람을 지워버리는 칼로도 작동하죠. 성종의 시대가 성군의 시대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도는 다음 왕에게 시험지를 남겼고 그 시험은 감정 앞에서 더 잔혹해질 수 있었습니다. 성종이 남긴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국가의 방식으로 자르는 선택, 그 선택을 정의라 부를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답은 아직도 갈립니다. 이 구조를 기억해두면 연산군의 폭주도 단순한 광기가 아닙니다. 봉인과 절차와 모욕이 맞물린 결과였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사람보다 구조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만든 단어가 훗날 흥청망청 같은 말로도 남습니다. 궁의 욕망과 통제가 뒤엉킨 끝에 대중의 혀에 남은 흔적이죠. 말은 결국 시대의 기록입니다. 정희와후의 섭정이 끝나가면서 성종은 조금씩 전면에 나옵니다. 대소신료 앞에서 결정을 미루지 않고 대신 근거를 요구하며 왕의 언어를 기준으로 바꿉니다. 이때부터 대신들도 왕을 시험합니다. 어린 왕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어느 선에서 화를 내는지 떠보고 성종은 화 대신 문서로 맞서며 기다림으로 상대를 지치게 하죠. 성종이 사초를 존중한 태도는 칭찬도 받지만 위험도 남깁니다. 왕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록이 그대로 남았고 그 기록은 다음 시대에 꺼내 읽히며 사람을 죽이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사림의 글은 시간이 지나면 더 날카롭게 보입니다. 당대엔 학문이었지만 후대의 권력에겐 비판문이 되고 비판문은 역모의 씨앗으로 둔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종의 시대가 조용해 보일수록 사실은 문장들이 지하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말로 못한 분노와 억울함이 기록에만 남아 쌓이면 언젠가 폭발하죠. 연산군이 즉위했을 때 조정은 잘 굴러가는 시스템을 넘겨줬다고 믿었지만 정작 왕의 마음속엔 봉인된 가족사와 모욕으로 읽힌 견제가 함께 들어있었던 겁니다. 성종이 궁중소문을 단속한 것도 결국 통제의 한 방식입니다. 말이 퍼지면 권력이 흔들리니 퍼지기 전에 끊어야 한다는 논리가 강해지고 그 논리는 늘 약자를 먼저 겨눕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더 조용해지고 조용해질수록 속말은 깊어집니다. 성종의 평온은 말이 줄어든 평온이었지 마음이 편해진 평온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종의 통치는 성실한 관리자처럼 보이지만 관리의 끝은 결국 판단입니다. 누군가는 살리고 누군가는 잘라내야 돌아가니 시스템 속의 잔혹함은 왕의 인격과 별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성종을 칭송하는 기록과 비판하는 기록이 함께 존재합니다. 한쪽은 제도의 완성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그 제도가 사람을 압박한 순간을 붙잡아 놓았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성종이 만든 건 완벽이 아니라 정밀입니다. 정밀한 시스템은 작은 균열에도 크게 반응하고 그 반응이 폭발이면 피해가 더 커집니다. 그 정밀함이 연산군 시대에 비뚤어지며 참사가 됩니다. 성종이 봉인해둔 기억과 성종이 키운 말의 칼날이 한날 한시에 풀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결국 성종은
조선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조선이 가장 약해지는 지점을 남겼습니다. 규칙으로 묶인 나라가 감정으로 흔들릴 때 얼마나 크게 부서지는지 보여준 거죠. 지금까지 본 이야기처럼 시스템은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차갑게 자르기도 합니다. 규칙이 늘어날수록 사고는 줄지만 숨 쉴 틈도 같이 줄어드는데 당신이라면 안전을 얻는 대신 무엇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을 같이 열어주세요. 봉인이 열린 뒤 조선의 말이 어떻게 칼이 되고 그 칼이 누구를 겨눴는지, 연산군의 폭주가 광기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와 그 구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까지 끝까지 더 또렷하게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